저희 제 2부입니다. 2부 2부 발표에서는 저희 이하인 선생님하고 김철민 교수님 그리고 송병규 선생님 세 분 발표하실 건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서 맨날 짧게 끝난다는 게 하여튼 점점 좀 그 말만 많아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말을 줄이지를 못하겠어요 중간에. 자, 세 분께서는 한 15분, 20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끝나고 나서 시간 되면 뭐 질문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저희끼리 잠깐 얘기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 꼭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한 20분, 최대 20분 정도 시간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하인 선생님 발표하실 거고요. 유럽 통합 속에서 나타난 불가리아 내 유럽 회의주의 뭐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발표 먼저 해주시고요. 네, 꼭 어유, 보이세요? 예, 잘 보입니다. 저는 진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에 넘어서 나가셔야 된다 하니까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주제를 받았을 때 과연 불가리아에 유럽 회의주의 현상이 있는가, 과연 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나타내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저 스스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유럽에 있는 그 불가리아에 있는 많은 학자들, 교수님들께 많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불가리아에 과연 이런 현상이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리아 사람들이나 불가리아 사회나 뭐 불가리아 전체가 지금 앞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럽연합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고 경제적인 지원도 받고 2007년 이후부터 2007년 이전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회의주의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어떤 현상이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고요. 유럽 회의주의 현황, 그다음에 유럽 회의주의 증가 요인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되는 건가? 잠시만요. 지금 PPT 나오나요? 크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자료집에도 넣어놨던 건데, 불가리아인들의 EU에 대한 인식 조사, 이게 2024년 3월에 조사가 된 것입니다. 제가 1월에 불가리아에 갔을 때 이 조사를 하는 알파 리서치라는 불가리아 가장 큰 리서치 회사입니다. 거기에 가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요 인식 조사를 한다고 해서 되게 자세하게 했었어요. 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에 비해서. 그래서 살펴봤더니, EU 잔류를 희망하는 퍼센트가 60%, 그다음에 탈퇴를 희망하는 게 2019년보다 12%나 상승을 한 24%,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약 16%는 모르겠다, 아니면 관심이 없다, 아니면 무응답,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EU에 대한 평가도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12%, 42%는 좋은 정책이면 문제가 있다, 뭐 불만족한다. 그리고 EU 회원국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장 크게 들었어요. 다른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로존과 쉥겐에 대한 반응이 뭐 50%, 53% 긍정적, 유로 자금을 통해서 불가리아가 뭐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1% 긍정적이라는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EU 난민 할당제에서는 60% 반대, 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반대, 찬성 의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불가리아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20%가 넘는 이해 못함. EU 농업정책 22% 이해 못함. EU 그린딜. 이거는 지금 현존하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25%가 이해 못함 혹은 관심 없음, 무반응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를 불가리아인 10,000명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10,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적으면 적다는 숫자지만 불가리아 인구가 뭐
뭐 600만 정도 되는 거라고 본다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닌데 이거를 진행을 할 때 과연 이 10,000명이 어떻게 선별이 된 것인가는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인터넷 디바이스 접속이 가능한 사람이나 아니면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 좀 대도시 위주로 대도시에 사는 어떤 인터넷 사용이 원활한 사람들이라면은 조금 이 너무 그 조사의 분포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변을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2005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전에 그 유럽 통합 과정 시작부터 대중적인 지지를 열렬한 대중적인 지지를 한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생애 전망에서 유럽연합 가입을 통해서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거나 EU로 통해서 내가 어떤 기회를 얻거나 그렇게 할 것 같다는 그런 희망조차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대답을 해서 조금 이 분위기가 좀 이렇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럽에 대한 열정적인 그룹은 뭐 고학력자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 아니면은 어떤 고소득을 가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평균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소득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조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유럽 의회 투표율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불가리아의 유럽 투표율이 거의 30% 정도를 상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 EU 평균이 50% 정도이고, 그 중동부 유럽 6개국 수준에서는 불가리아가 세 번째 정도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리아이라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7년에 그 불가리아 내 2007년에 유럽연합이 가입하고 나서 불가리아가 어느 정도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어떤 여러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왔는데 이러한 조사에 따라서 살펴보자면 유럽 회의주의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요인이 어떤 경제적 불안, 또 정치적 부패, 그다음에 사회적 불안정성, 그리고 국제적 요인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유럽 회의주의 같은 경우는 그 불가리아 내 급진적 우익 정당이 좀 더 가세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것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뭐 반유럽 수사라든지 반이민 정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우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후에 이민 정책, 그리고 대러시아 제재,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불가리아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 유럽 회의주의를 좀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유로존에 강력하게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데, 불가리아가 지금 EU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까 김신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금을 계속적으로 끊는다든지 원활하게 이용이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불안도 어느 정도 가중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들이 불가리아 국민들 사이에서 EU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고 또 이게 또 유럽 회의주의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럽 회의주의의 그 경제적 요인들도 한번 살펴보면은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고 나서도 EU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고 이후에 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나 뭐 경제 정책이 실제로 불가리아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가리아가 이런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에서 시장 기반 경제로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EU 내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불안이 또 EU에 대한 불만과 회의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영향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표에 보시면은 불가리아 사람들이 유럽
연합이나 혹은 산하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을 나타내는 표인데 빨간색이 EU에 대한 신뢰 수준이고 불가리아 정부나 불가리아 기관, 불가리아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 수준은 한참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지속된 정치적 부패, 그다음에 비효율성 문제로 인해서 이것들이 또 EU가 불가리아가 회원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EU가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랑 루마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을 EU의 협력 검증 메커니즘 CVM의 그 검증을 받으면서 매년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걸 제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로 남아 있다고 보고요. 6월 9일 날 유럽 의회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불가리아의 이 친러시아 극우민족주의 성향 부흥당 이 3석을 차지를 하면서 유럽 의회에서 최초로 이 친러시아 성향의 정당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회의주의 증가 요인 중에는 사회적 요인이 있겠습니다. 사회적 불안정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높은 소득 불평등, 그다음에 지역 간의 경제 격차, 그리고 EU 내에서 가장 높은 소득 불평등을 겪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또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농촌 지역에는 이제 일자리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면서 유령 마을, 그러니까 인구가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그런 유령 마을이 불가리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부터 불가리아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러우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이게 정권을 바꾸고 뭐 총리가 내려오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랑 불가리아랑 불가리아가 러시아에서 주요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를 70% 이상 가지고 오고 있는데, EU의 그 제재, 그 다음에 불가리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끊으면서 이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한 혼란, 그 다음에 또 EU의 난민 할당제에 대한 불만이 또 굉장히 컸었는데요. EU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입된 다양한 정책이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 난민 정책이 자국의 뭐 사회적이나 문화적 안정성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난민 유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또 불가리아 국민을 대상으로 난민 자체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았고요. 난민을 내가 직접 만나거나 뭐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난민에 대한 인식은 언론이 공유하는 정보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회의주의 문제가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 그렇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뭐 뚜렷하게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크지는 않지만 유럽 회의주의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불가리아가 지금 현재 경제적 지원을 유럽연합으로부터 충분히 받아야지만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패,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지원금이 저하되고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이후와의 경제적 통합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유럽 회의주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어서 이게 곧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가리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실업률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럽 회의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인데요. 이런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EU와 불가리아 정부가 협력을 해서 어떤 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실업률과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치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불가리아는 자체적으로 강력한 반부패 운동과 어떤 정치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또 제가 뭐 한 장에 걸쳐서 길게 써놨는데요. 그것도 짧게 추격해 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EU의 정책이 불가리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이 불가리아 사람들이 EU의 시민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을 하면 안정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지금보다 더 나은 형태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원고를 풀어봤습니다. 네,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가리아는 오히려 그게 상당히 적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긴 있군요. 유럽 회의주의에 대한 정서 뭐 이런 게. 네,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코나 뭐 폴란드 이런 국가들도 유럽연합에 막 가입하고 나서는 아주 유럽연합에 되게 열광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몇 년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막 나타났잖아요. 지금 불가리아는 그들 나라에 비해서 3년 정도 늦게 가입한 국가이니까 조금 더 반응을 몇 년 정도 더 보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일지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인지 뭐 그것도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저도 쭉 읽어봤는데 충분하게 뭐 저희 예, 혹시라도 나중에 그 내용을 이렇게 조율할 내용이 있으면 서로 다시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과 김철민 교수님 크로아티아 경제 유럽화 그리고 저항 요인과 그 특징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제 공유자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철원 교수님처럼 이전은 약간 다르게 한글 HWP로 그 전에 제가 이제 이걸 요약을 좀 해서 준비한 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이렇게 들으면서 새삼 또 느낀 게 허리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체력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우리 들으시는데 좀이라도 허리 운동과 그다음에 눈이 안 아플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크로아티아 경제 유럽화 중에서 이제 경제 유럽화의 어떤 저항을 하고 있는 요인이 뭐고, 그다음에 그 특징들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사전적으로 유럽화라는 것이 다양한 비유럽적 요소들의 유럽적인 변화, 비유럽적 요소들의 유럽적 채택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화라는 것이 실제 더 유럽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자 그러면은 유럽연합이라는 통합 관점에서 볼 때 유럽화란 유럽연합 통합 상징인 유럽연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체성이 각 국가의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스며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래 그 유럽화의 이론적 개념은 그 레드레그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또 유로존 쉥겐 가입 확대가 유럽화 가속화로 이어진다는 차원에서 보자 그러면은 이때 이후로 이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국내 유럽화 연구가 이제 주로 서유럽에 치중돼 왔었는데, 이번 우리 그 프로젝트 팀 연구가 이제 중동부 유럽으로 좀 확산이 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유럽화 정의 이론적 개념적 논쟁은 그 유럽연합 조약으로 불려지는 마스트리트 조약 바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볼 수 있는데, 동유럽에서의 유럽화를 보자 그러면은 베를린 장벽 붕괴, 그다음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전환 이후로 맞물리면서 이제 더욱 심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동유럽 국가는 유럽화를 통한 진정한 유럽 국가로의 복귀를 희망했고, 저는 이제 지난 유럽화라는 개념을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작년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해놨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유럽연합 가입은 정치적 유럽화로, 유로존 가입은 경제적 유럽화로, 그다음 사회 심리적 유럽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쉥겐 조약 가입 등으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중심적으로 했었고, 그 중에 유로존 가입, 경제 유럽화를 유로존 가입이라고 봤을 때 작년에 있었던 발표가 크로아티아가 경제 유럽화로 진입하는 과정에 나타난 여러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은 그렇다면은 유로존 가입, 즉 경제 유럽화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갈등과 저항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 가입이나 유로존 가입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찬성률을 보였어요. 이제 가입한 국가들. 근데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 가입도 거의 60% 정도. 그다음에 유로존 가입도 굉장히 힘들게 이번에 가입을 합니다. 이 작년에요. 그래서 경제 유로파로 상징되는 유로존 가입 1년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럽 회의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조항 요소 및 그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게 본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2장 가보겠습니다. 유로파에 대한 저항은 곧 유럽연합 차원의 세계화, 지역화에 대한 저항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본다 그러면 이것은 곧 유럽 회의주의, 유럽연합 회의론, 유로 회의주의 이런 것과 상호 겹친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회의주의의 주요 동인에는 우선 유럽 통합과 유럽화가 각국의 주권과 민족국가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자면 유럽 회의주의는 자민족의 이익이 유럽연합과 유럽화를 주도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훼손된다고 믿고 있는 세력들, 즉 구구민주주의를 비롯해서 이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근데 나타나는 양상이요, 좀 서유럽과 좀 다른 양상이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동유럽과 서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구민족주의적 현상, 그 다음에 유럽화에 대한 저항의 양상들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또 상당수가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고 그것에 맞춰서 계속 논문을 제가 학술 논문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보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기서 보자 그러면은 동유럽 국가들이 왜 유럽화에 저항을 했고 저항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왜 그런지 근원적인 배경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경제 주권의 맛을 충분히 항유하지 못한 데 대한 어떤 저항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분석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동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서 보자 그러면은 유로존에 가입한다는 것이 회원국 통화 정책의 통제권을 유럽 중앙은행에 넘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곧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경제주권 상실 문제로 상당수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 보자 그러면은 각국 경제 및 통화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유럽 중앙은행의 획일화된 경제 정책 그리고 미래 유로존을 향한 불신의 문제가 하나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유로존 위기에서 봤을 때 그 양상을 지켜보다 보면요, 동유럽 국가 중에서 유로존에 가입했던, 즉 경제 유로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슬로베니아나 슬로바키아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반면에 가입하지 않았던 그 동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폴란드는 우리 아까 그 교수님들께서도 발표했지만은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타격을 받더라도 좀 더 타격을 좀 덜 받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게 유로존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얼핏 살짝 말씀하셨지만 헝가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주르자닉 총리 퇴진 과거에 반정부 운동의 격화적인 실질적인 배경 동안 그 당시 주르자닉 총리 그 정부가 그 헝가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 유로파, 즉 유로존으로 급격하게 들어가려고 하면서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그 경제적 불안들이 결과론적으로는 경제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라는 차원을 그리고 또 IMF를 맞이하게 됐다. 그리고 오늘날 헝가리에 있어서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금 배경에 있어서도 이런 경제 유로파에 대한 저항이 또 하나 일부가 더 자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세 번째 보자 그러면은 극우민족주의 확대와 이로 인한 유럽 회의주의 증대 또 이런 정치적 불안 문제가 세 번째로 중요한 그 경제 유로파 저항 확대의 요소다라고 이제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 그 유럽연합의 일방적 주도에 저항하는 그 동유럽 구구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으면서 우리 아까도 계속 말씀 나오죠. 폴란드나 헝가리에 있어서의 구정당의 목소리들 이런 것
것들, 또 코비드-19 당시에 있어서의 갈등 문제, 유럽연합과 그리고 특히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이것에 따른 이렇게 발을 같이 발맞추는 작업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어떤 요구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극우민족주의의 양상을 도모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즉 소유럽과 동유럽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의 동서유럽의 극우민족주의가 서로 분명히 혐오라는 데는 같아요, 요소가. 그런데 혐오가 다른 혐오입니다. 서유럽에 있어서 혐오는요, 화민족과 종교 문화에 대한 배타적 혐오 성향이 강하다면은 동유럽에서 혐오는 그 기존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적 혐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난번 학술 논문에서도 2년 전인가요? 이것을 가지고 발표도 했었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동유럽 경제 유럽화 저항의 근원에는 이런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적 혐오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하면서 이게 과거 역사적 피해의식과 결합이 되면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라고 제가 이제 분석의 세 번째 요인으로서 이제 살펴봤고요. 지금 보이는 도표는 지금 경제 유럽화, 동유럽에서 유럽화의 주요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리고 발생 원인들, 그리고 각 특징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봤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 우리 발표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걸 기초로 요 세 가지의 주요 요인을 기초로 크로아티아라는 것을 주요 사례로 삼아서 크로아티아에서의 경제 유럽화 저항은 요 세 가지 특징으로 봤을 때 어떠한 양상을 비춰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동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유럽화 저항에 대한, 경제 유럽화 저항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이죠. 경제 주권의 맛에 대한 상실의 저항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보자 그러면은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주권의 맛을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많이 공유를 못했지만 크로아티아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특히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동유럽 국가들은 뭐 일시적이나 몇십 년 동안이라도 자신의 주권 그리고 경제 주권 이런 맛들을 충분히 향유했거든요. 근데 크로아티아는 이때도 주권의 맛을 향유를 못했어요. 이게 정확히 치자면 1102년부터 1995년까지 주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권을 이게 상실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다른 어떤 동유럽 국가들보다도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 생기냐면 정치와 경제적 유럽화로 상징되는 유럽연합 유로존 가입이 크로아티아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와 경제적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권을 쉽게 내놓는 것에 일련의 저항과 반감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유럽연합 국가들, 주도하고 있는 서방, 서유럽 국가들이 독립전쟁이죠. 독립전쟁이라면 뭐 세르비아나 이쪽에서 보자 그러면 유고 내전이고 똑같은 뭐 사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니까 크로아티아에서 이거 유고 내전이라 했다가는 또 싸대기 맞으니까 이제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이라 합니다. 거기서는 또 그리고 또 세르비아에서는 유고 내전이다. 박쥐가 돼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을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 독립전쟁 당시에 크로아티아의 민족 영웅들을 서방에서는 전범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인들의 어떤 주권을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어떤 피해의식이 좀 크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 가입을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 유권자가 43.5%만 투표하고 그중에 66%만 이게 다른 동유럽에서는 거의 90%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로존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존 가입을 주도했던 정부 여당이 이제 최근이죠. 4월 총선에서 참패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유럽화 저항에 대한 어떤 좀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본 의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인 미래 유로존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날 크로아티아에서는 자국의 유로존 가입에 따른 경제 유럽화 선택과 이를 주도하는 ECB
시선, 20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편하지 않다. 첫 번째 요인이 뭐냐? 자기들도 이제 느끼는 거죠. 유로존 위기 당시와 그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유로존 가입 국가, 비가입 국가 내 경제 성장률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보자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유럽연합에 가입했던 국가들이 심각한 경제 침체를 가입을 했고 유로존에 또 가입했던 국가들이 반면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훨씬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이제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를 보시다 보면은 유로존에 가입한 주요 국가들은 그 1%대 최근 10년 동안 성장률 반면에 유로존에 가입한 동유럽인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는 2%대 성장이죠. 근데 비유로존 국가들 한번 보세요. 그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그 동유럽 국가들 보면은 성장률 이득은 훨씬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로존 가입한 국가들 1.34%의 평균 성장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 오히려 가입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인식을 확실히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래 유로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두 번째 요인이 그 유럽 중앙은행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 간의 알력상에 따른 불안감이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유럽 중앙은행이 단순히 독일 내 국가은행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독일은 기본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물가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이것의 반면에 프랑스와 다른 그 동유럽 등 여러 유로존 국가들은 22가 물가 안정 외에도 소득의 안정, 좀 정책을 좀 추진해야 된다. 왜 물가 안정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 2022년까지 유로존 가입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뭐 60%, 어떤 때는 뭐 40 몇 프로, 뭐 50% 정도밖에 찬성률을 안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그 유로 바로미터에서 가진 그 조사에서 2023년 1월이면은 유로존 가입 원년이지 않습니까? 이때 크로아티아 유로존 가입 결정이 잘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54%만이 긍정을 보입니다. 굉장히 정부에서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이때. 어마어마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54%만이 긍정을 했고요. 미래 크로아티아 이론가 유로존 가입이 이것도 16%만이 매우 긍정, 41%만이 다소 긍정. 뭐 이것도 역시 한 55% 정도 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마지막 이 요소를 보자 그러면 제가 동유럽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인 극우민족주의 확대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극우민족주의라는 것이 참 이게 특이합니다. 물론 동유럽에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한데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극우민족주의의 동유럽의 기본적인 특징은 역사적 피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저항적 혐오. 이런 혐오가 종교적 소비니즘과 상호 결합하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 폴란드도 그렇고 일부 국가들때 보면은 이런 이 극우 정당들의 목소리는요, 그런 저항적 혐오와 종교적 소비니즘이 이렇게 결합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흔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에서 축적된 민족적 피해의식, 그리고 유럽 카톨릭 수호자로서의 선민의식, 크로아티아나 폴란드나 헝가리 이들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유럽 카톨릭의 지평선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근데 그걸 종교와 문화의 모자이크적 특징을 조금 이해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선민의식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체크하게 되는데 특히 크로아티아는 이 우스타샤 정권이 이 나치 정권의 지원을 받아서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학살을 했습니다. 약 80만 명을 학살했는데 카톨릭으로의 전향을 거부한 사람들, 뭐 유대인을 비롯해서 세르비아의 무슬림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80만 명이면 우리 그 분당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죽인 거죠. 그런데 이 양상들이 즉 이런 구스타샤 양상들이 다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크로아티아가 EU 가입에 있어서 중요 장애물로 자리할 정도로 크로아티아 극우민족주의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특징들 여러 신념들 중에서 마지막 특징을 보자 그러면 역시 유럽연합, 나토, 유로존, 특히 유로존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유로파 저항이 매우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굉장히 강조를 하죠. 야, 너희들 그 유럽연합 가입하고 싶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전제 조건이 있다. 뭐, 크로아티아 전범 처리 문제, 구구 역사 청산, 그 다음에 구구단체 지원 및 행사 참여 불허, 그리고 이런 것들이 표출되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돼서 결과론적으로는 2003년에 헌법 개정을 했어요. 그 결과 국가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구구민족주의 표출이 엄격하게 우리 독일처럼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경험을 해본 게 어떠하냐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곳곳에서 그런 걸 봅니다. 제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신나치주의에 가까운 우스타샤크와 나치식 경례가 대규모 운동 경기 등 공공장소에서 그대로 표출되는데 제가 지금 뭐 하겐크로이츠 뭐 이렇게 영만자를 새긴다는 거라든지 곳곳에 지금 예를 계속 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이런 예들을 보다 보면은 상당수가 대규모 행사장, 그다음에 공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구구연합정당 대표적인 정당이죠. 구구정당이 그 조국운동인데 그 역시 이걸 리더도 아주 유명하고 우리로 치면 뭐 조용필 정도 되려나? 조용필 정도 되는 그 시코르라는 가수입니다. 요 가수가 주도를 하는 정당이에요, 이게. 이 정당이 공연을 할 때마다 이 구구정당 뭐 나치즘 뭐 이렇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뭐. 그래서 이 정당이 실질적으로 보면 뭐 득표수도 낮아야 되는데 이게 제3당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4년 전에 있었던 선거에서도 제3당, 이번 선거에서는 의석수도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또 원내 3당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것에 따르자 그러면은 정부 여당과 이렇게 같이 연합정당 형식으로 지금 아주 원내 정당으로 거의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 조국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유럽화에 굉장히 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가입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번 선거가 여당 정책을 향한 유로존 가입을 강한 데 대한 심파적 성격이 강한 선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즉 불만과 거부감이 그대로 투영된 선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그 발표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한마디 딱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13년 7월 정치 유로파에 진입한 크로아티아는 2023년에 유로존 쉥겐 가입으로 경제 유로파, 사회 심리적 유로파에 들어갔는데 이런 경제 유로파의 저항이 확대된다 해서 이게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과거의 비유럽적 유럽 국가로 회귀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기 총재죠. 이 사람의 언급을 통해서도 알겠지만은 중요한 게 일정 정도의 경제 주권도 독립성을 포기한 범유럽적 기구가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좀 위기가 직면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를 한 좀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보면 보통 유럽회의주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야 될 국가들에서 막 나타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리고 개별 국가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그걸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네, 어쨌든 저 크로아티아에서의 그 유로회의주의 뭐 이런 얘기를 감사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발트 국가는 절대로 유럽회의주의가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로 회의주의와 그리고 유로 낙관주의가 아주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발트 국가를 담당하신 송병주 교수님, 발트 3국의 유럽 낙관론과 회의론, 동인 과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데 3개국을 모조리 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방대하게 작성을 하셔서 이거를 다 이번 시간에는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짤막하게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교수님 들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이거 화면도 보이죠? 제가 공유 설정해 놨습니다. 예. 이게 먼저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내용은 방대한데 기본적인 3개국과는 좀 약간의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서론에서 이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그 아까 지금 김시규 교수 말씀대로
아니 가장 유럽 통합으로 혜택, 경제적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국가인데 여기도 유로페이론이라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특히나 좀 독특한 거는 가장 발틱 3국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유럽 통합으로 신데렐라가 된 나라가 에스토니아인데 에스토니아의 유로페이론 정당이 그 제도권에 진입을 했어요. 또 가장 유로페이론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에스토니아에서 반면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서는 유로페이론 정당이 거의 원내 어쩌다 한번 선거 때마다 5년에 한번 들어갔다가 한 석, 두 석 했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지고 그러는데 뭐 사실상 유로페이론 지지 기반이 없는데 신기하게 가장 친통합 국가인 에스토니아에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3개국에서 요 독특한 유럽 회의론이 나타나는데 리투아니아는 유럽 회의론이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여전히 유럽 낙관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 반유럽 정서나 뭐 반이민이라든지 구조기금 우리가 조금 받았다든지 아까 이하연 박사 말씀대로 그린딜 같은 거에 니네 석탄 발전하지 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불만은 있지만 필연적인 선택으로 생각을 해가고요. 이거는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우리 혼자서는 스스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여전히 유럽 그 낙관론이 아마 유럽 27개 국가 중에서 가장 유럽 낙관론이 우세한 국가가 리투아니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리투아니아도 리투아니아는 동일한데 반면에 여기서는 약간의 유럽회 이런 경향이 나는데 주로 일단은 러시아계가 그러고요. 인구의 한 25%를 점하는 러시아,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반적인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인보다는 러시아계가 반유럽 정서가 여러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강하고요. 라트비아에서 유럽회의로는 왜 우리가 자꾸 저자되냐 유럽에. 근데 라트비아는 사실은 유럽에 가입이 되게 어려웠어요. 가입 과정에서요. 이게 불가리아만큼 뒤로 사실 늦춰줄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2014년에 가입을 하면서 가입 협상에서 요구 조건이 폴란드 같이 뭐 해줘라, 뭐 해줘라 이런 거를 거의 못했어요. 가입만 시켜주면 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저자세로 구조기금 수혜라든지 농업기금 수혜에서 라트비아가 되게 적어요. 상대적으로. 폴란드가 월등하게 라트비아 잘 사는데도 그 1인당 구조기금 수혜 금요가 훨씬 적어요, 라트비아가. 왜 우리는 저자세냐? 그래서 그 이런 의미에서 유럽회 이런 왜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에 항상 저자세로 가고 우리는 이렇게 불이익을 받느냐 이런 의미에서 유럽회 이론이지 유럽 통합을 반대한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국이 약간 양상이 다른 유럽회 이론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청색으로만 칠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개국을 쓰기 전에 잠깐 유로페이런이 무엇이냐 하는 거를 개념을 너무 장하게 설명해 갖고요.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근데 이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유럽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거에 의하면은 유럽연합에 대한 기대와 실현 혹은 보상과의 괴리 때문에 유로페이론이 있다가 유럽 낙관주의에 있다가 그게 있는 거지 뭐 유로페이론이라는 게 전적으로 유럽이 싫다. 뭐 유럽은 좋다. 그런 그 흑과 백의 논리가 아니라 시기나 혹은 내가 받는 기대를 한 거에 비해서 보상이 적거나 많거나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문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 2017, 23년이랑 2017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유럽연합 가입에 찬성이 2003년에 가입 찬성은 뭐 압도적이에요. 그 이들 국가 리투아니아가 가장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럽연합 회원국치 2017년에 요거 제가 유럽연합 2003년에 표기를 하고 17년 표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에 유럽 이제 그 이후에 한 15년이 지나서 유럽연합 지위 어떻게 할까요? 유지를 계속 할까요? 그런데 리투아니아는 25% 오히려 가입에 그렇게 열정적인 거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본 에스토니아는 40%로 오히려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 가입 시에 가장 지지율이 낮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이거는 뭐냐 경제적인 보상과 괴리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거를 에스토니아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라트비아는 그 중간을 전혀 그래서 이게 유로페이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라 내가 기대를 갖고 거기서 얼마를 받았냐 하는 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정치권이 어떻게 바뀐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그 경제 성장의 실험률인데
유럽연합보다 월등하게 높아요. 아까 김철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들 국가에 전반적으로 유럽 회의론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 모든 지표들이 양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하고 이번에 2019년 이제 그 바로 이거는 못했습니다. 뭐 유럽의 그 이전 선거에서 쟁점을 보면은 확실히 이 사람들의 인식을 실용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 대한 사고가요. 뭐를 제일 먼저 중요한 거냐? 다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는 실업 문제가 상교국에서 공통적으로요. 경제 성장이지 뭐 그린들이다, 난민이다, 이민이다, 기후변화. 유럽연합이 제일 크게 좀 아까 이하연 박사 말씀대로 신경하고 있는 기후증 그린들인데 그리고 대테러 대응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로지 경제 성장. 내가 받는 베네핏이 무엇인가에 그 요런 그 쟁점에 대한 요거는 그 유럽 이치국이 다 하는데 보면은 달라요. 폴란드가 저기 서유럽 같은 경우는 이민이나 기후 변화가 이게 많이 들어가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데요. 요거는 그 뒷전으로 밀리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서유럽과 동유럽, 또 동유럽에서도 이 특히나 실용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발칙 삼국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 잠깐씩 이제 한 2, 3분씩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리투아니아는 여하튼 경우에 극단적인 실용주의에 근거해 갖고 재정적인 수혜, 투자, 유치, 노동의 자유이동에 어떻게 우리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어서 정치권과 여론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노골적으로 유럽 회의론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한 1년 이후로부터요. 지금까지 한 30여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이제 2014년, 그러니까 4년 가입하고 이후에 많은데 지금 리투아니아 인구가 지금 300만에서 초반에서 좀 줄어갖고 30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만 명이 떠났거든요. 유럽으로 돈 벌러. 그럼 뭐 생각해보면 20대 중에 한 3명 중에 하나는 서유럽 떠난 거예요. 거기서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 송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요. 그래서 그 굉장히 유럽 그 회의론이라는 시각이 그 제약이 되지만 삼국이 특히나 그 리투아니아에서는 그게 맞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도에 이거는 유럽연합이 외국인이 토지 매매 자유화 조치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27개국 시민은 자유롭게 27개국 어디에서는 토지를 구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되고요. 그 조치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 리투아니아 농민 단체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만약에 서유럽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토지를 구입하면 땅값 올랐고 제주도에 마치 중국 사람들 자본 들어와서 내가 불이익 당하는 것처럼 물론 뭐 팔아갖고 돈을 챙길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내 기반이 흔들린다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리투아니아 헌법에 의하면 3만 명을 모으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3만 명을 택도 없이 뭐 30만 명, 이제 30만 명을 모으면은 그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데 30만 명을 모았어요. 사회단체들이 주동을 해서. 그런데 그 실제 이거 투표율은 15%밖에 안 됐어요. 그나마 농민들도 투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유럽연합 가입으로 구조기금이나 안보 보호를 받는데 농민들의 불이익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럽연합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겠냐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리투아니아 국민들과 정치권의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뭐 유럽연이라는 게 만약에 노골화됐다 그러면 취약한 농업 경쟁력으로 시장 통합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불만의 표출, 특히 농민 집단, 요거는 발칙 삼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류 정당은요, 굳이 시민들이 친유럽 정책이 강한데 내가 굳이 뭐 논란적인 유럽적 이슈로 유럽회의를 거론할 이유가 없고요. 단지 존재가 미미한 소수주의나 민족주의 정당들의 포퓰리즘 차원에서 이건 발칙상국 역시 동일하고요. 이런 경우들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유럽회의론을 내세우긴 하는데 크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이나 발트 삼국이 모두 러시아의 지정학적 유혹을 받지만 특히나 리투아니아는 그 국민들이 느끼는 지정학적 위기는 바로 그 저기 뭐야 회랑 걸쳐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 그 어디 그 칼레닌그라드로 가는 회랑에는 걸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리투아니아 국민들한테는 그게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 때문에도 유럽회의론을 노골적으로 그 표명하지 않고요. 그 세 번째는 또 그 인구가 5.5%밖에 안 돼요. 러시아계 인구가. 폴란드 인구보다도 적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계가 반유럽 정서를 하고 독단적으로 정당을 구축해 갖고 정치권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도 유럽회 이론이 리투아니아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왕왕 이제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거의 뭐 정치권에 빛을 보지 못했고
라트비아는요, 약간 리투아니아랑 다른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은 반유럽 그 지표가 조금 많이 나와요. 라트비아가 상등 중에 유난히.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서 저는 이제 유럽 비판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약간 차별해가 유럽 옵티즘이 아니라 비판주의다. 그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요. 라트비아 시민들에게 유럽은 경제 발전을 도와서 번영을 약속하고 안보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그 주권과 전통을 제약하는 양매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는 그 앞에 전자가 경제 발전과 번영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전통적 가치관을 억제하고 주권을 제약하는 것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전반적인 국민들의 그 의식이고요. 그 라트비아에서 유럽 회의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기된 게 2015년도 시리아 난민들 난민 할당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라투아니아에서도 폴란드처럼 유럽 회의 이론이 실제로 표명화가 됐어요. 그 당시에 그 강제적으로 인구수랑 GDP에 비례해서 난민을 할당했는데 그 폴란드는 난민 한 명도 안 받아주고 대신 벌금 물었어요. 1인당 얼마씩이요. 그런데 라트비아는 100% 수용을 했어요. 물론 라트비아 인구가 적고 국민소득이 낮기 때문에 난민 몇 명, 그 숫자를 할당된 숫자는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유럽연합의 그 고기를 폴란드만 봐라. 한 명도 안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끌려가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극우 정치인들이랑 러시아계 정당들이 이거를 공론화해갖고 그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회의론이 좀 등장을 했지만 역시나 그 정치권에 진입할 만큼의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라트비아에서는 유럽회의론이 특히나 러시아계가 좀 강하긴 한데요. 이게 그리고 또 라트비아는 일부 동쪽 지역의 보수주의나 그 이런 집단들에서 있는데 그렇게 뭐 정당으로 구성할 만큼 우리 정치권 영향력 행사할 만큼 구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개국까지 결론을 내리면 리투아니아나 라트비아는 모두 그 반유럽 정서가 약간은 있긴 하지만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어떤 정치권에서 그 정당이 형성해서 제도권에 진입해서 연정에 참여할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세력화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거를 잠깐 이제 요건 그 리투아니아 그 에스토니아를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요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계 인구 비중에 따라서 그게 약간씩 다르고요. 그 이제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는 러시아계 인구 비중이 높고 이제 리투아니아는 낮고요. 요거는 이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 개국만 했는데 그 요게 2017년에 아까 에스토니아 민족별 유럽연합 지위 라트비아에는 유럽연합을 지지한 34%, 러시아에는 15%, 그리고 반면에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 지지율이 에스토니아에는 48%인데 물론 러시아인이 좀 낮지만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에요. 이 얘기는 그 유럽연합 가입으로 에스토니아의 러시아인들도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트비아의 러시아인보다는 반유럽 정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비중이 거의 비슷하지만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 비중하지만 러시아인들의 반유럽 정서는 상대적으로 에스토니아인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경 유럽 회의론 정당은 유권자들의 외면으로 단 한 번도 제도권 진입을 못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트비아는 여기까지 하고 에스토니아는 제가 또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좀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유럽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그 프래그머티즘에 의한 유럽 회의론이라고요. 철저하게 아까 전자의 2개국보다 보다 더 경제적인 이해에 아주 그 속된 말로 목숨을 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유럽 나라로부터 많은 돈을 얻어갖고 우리도 서유럽과 동등한 경제 수준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에스토니아 정치권과 국민들한테 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이거 좀그 발틱 횡단철도 요거 좀 이따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발틱 삼국은요 국영항공사가 항공사가 발틱 삼국에 발틱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라트비아의 국영항공사이면서 그 적항공사거든요.
인구가 다 합쳐봐야 700만밖에 안 되니까 대규모 그 항공사가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고 일단 시장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트삼국의 그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막내를 하다 보면 그 취향표이 적어가 그리고 비행값도 비싸고 노선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발틱 에어가 사실은 그 발틱 삼국을 독점을 하는데 그게 라트비아 항공사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노르디카라는 항공사를 만들었어요. 에스토니아에서요. 이름도 노르디카예요. 우리는 그 북유럽의 정체성을 갖는다. 그래서 좀 발틱 삼국 그 이개국이랑 약간 좀 더 북유럽의 친화적인 정책을 취하는 게 이제 에스토니아인데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보조금 금지 정책이 위협이 된다 그래서 그 집행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어요. 그게 그 에스토니아 정부가 반발한 거예요. 야, 왜 그러냐? 발틱 삼국을 연결하는 발틱 횡단철도를 유럽 연합에 보조금을 줘서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똑같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 횡단철도에서는 보조금을 니네가 줬으면서 항공사 만드는 거에서 주지 않아갖고 우리가 줬는데 왜 같은 보조금 아니냐 하면서 왜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하느냐 할 정도로 에스토니아 정부가 이제 반발을 심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보조금 지급이 처리됐어요. 그 노르디카 항공사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철저하게 에스토니아는 경제적 이해에 유럽 연합을 바라보는 시각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역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있지만 러시아계 주민들 역시 경제적 혜택을 입기 때문에 이게 유럽회의론을 결정짓는 변수가 그 양상이 라트비아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정도가 약해요. 그래서 그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오늘 뒷부분에 설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기하게 발틱 삼국 중에 유럽회의론을 노골적으로 내세운 정당이 원내에 진출한 유일한 국가가 또 에스토니아예요. 94년도에 결정된 그 보수국민당인데요. 이게 러시아계 정당이 아니에요. 러시아계도 물론 그 주민들 지지를 하지만 그 주로 농민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제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에서 당연히 이제 발상들 소외된 그 계층을 이끌어 갖고 그 94년부터 이제 그 등장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 몇 표씩 받아서 이제 원내 계속 꾸준히 진출하다 2019년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진출해서 원내 연정을 구성했거든요. 구성했는데 이 정당이 그 유럽 연합의 일방적인 정책과 부작용을 비판하는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했는데 그 첫째, 둘째, 셋째 했는데 이제 뭐 아까 첫째는 했고요, 둘째가 이제 그거고요, 셋째가 그 또 한 가지 에스토니아 고유에 이제 먹고 살게 되니까 에스토니아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민족적인 자의식이 그 아까 그 언급한 이개국보다 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문화와 정체성, 보수주의를 내세우는데 이게 또 그 러시아계뿐만이 아니라 에스토니아 국민들한테도 그 설득력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이제 그 전에 그 아일랜드가 들 수 있거든요. 아일랜드 73년에 가입할 때 공식 언어가 영어였어요. 근데 아일랜드가 유럽 연합 가입 이후에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유럽의 선두권 국가가 되면서 이제 어떤 민족적인 자의식이 생기면서 아일랜드 자체에서도 공교육에서 자기네들 모국어 아일랜드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요구를 해갖고 지금은 이제 아일랜드어가 오피셜 랭귀지가 됐거든요. 유럽 연합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조약 같은 거는 아일랜드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거는 원래 어, 공식 언어로 유럽 연합 가입할 때 영어였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당연하게 동반되는 민족적인 자의식이 에스토니아는 유난히 이게 이개국보다도 높기 때문에 그런 보수주의 성향이 자생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이 이게 강하면서 이런 그 보수 정당이 원내에 진출해 유럽회의론을 내건 정당이 진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그 에스토니아만 독특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리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잠깐 1분만 말씀드리면은 발틱 삼국에서 유럽 낙관론과 회의론은 경제적 이해와 지정학적 위협의 요 현실적 동인에 의해서 굉장히 유동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나 헝가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수님들이 발표했던 크로아티아랑 다른 거는 정대국에 의해서 주권 억압과 이런 거를 굉장히 심하게 러시아로부터 당했기 때문에 물론 유럽연합에 대한 반감이 있지만 유럽연합으로 가입으로 해서 주권 제약을 택할 거냐, 주권 이제 공유나 제약을 택할 거냐 하면은 우리는 그냥 주권 공유로 가겠다. 조금 덜 나쁜 거를 그나마 낫다 유럽연합에 있는 게
그래서 이게 그 여타 동유럽 국가랑 다른 정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여기에는 강대국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위협이 여타 동유럽보다 그 실존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리투아니아는 유럽 낙관론이 지배하고 라트비아는 상대적 소외된 러시아계나 그 왜 우리가 유럽적 프로젝트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자를 대폭 그 수용 비판 없이 받아들인 거 그리고 우리가 왜 정부가 왜 유럽연합에 이렇게 저자세냐 이런 게 이제 라트비아에서 유럽회의론의 일부의 이제 그 동인이고요. 에스토니아는 경제적 합니다. 철저하게 유럽적 그 실용주의에서 여기 만약에 그 노르스타 그 항공사에서 보조금 지급이 제약된 거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불이익을 경제 불이익을 당하면 바로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속된 말해서 먹고 살게 되면서 민족주의 자의식이 일어나면서 유럽에 대한 그 어떤 그 자각심이 있어갖고요. 그래갖고 이제 보수 계열의 이제 그 유럽연합 통합으로 해서 그 소외를 당한 농민 노동자들을 이끌고 원내에 진출한 유일한 그 사례가 에스토니아라는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 점이 그 발상국에서 드러나는 유럽회 이론의 차이점이면서 이제 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난달인가요? 어디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발트 3국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발트해에 있는 3개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각각이 다 달라서. 근데 예, 사실 정작 저는 송 선생님한테 부탁할 때는 발트 3개국 써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원래는 발트 3개국 중에서 한 개국만 써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3개국을 다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고생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자, 저희 시간이 4시 15분입니다. 그 혹시 서로 논의할 게 있으면 잠깐 논의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연구 보조원들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한두 개, 한 두세 개 정도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마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혹은 질문이나 혹은 궁금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뭐 여기 저희 오늘 6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6분한테 각각의 뭐 질문이 있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좋고 그런 거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뭐 내부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저 당초에 제가 기획할 때는 저런 걸 했었어요. 작년에는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어떤 장점 뭐 이런 거를 좀 부각시키고 싶었고 이번 연도에는 단행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럽연합으로부터 그 가입한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고 요청을 드렸는데 다들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주셔서 저희 아마 이번 책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나왔던 책도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책을 본 사람들은 되게 평가를 높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책에 나오면 아마 지난번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서두르지 못해서 저희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7월 말까지 정도 원고를 좀 수정하셔서 완성된 본을 주시면 7월 말부터 해서 출판 업무를 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가 한국지를 더 작성하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서 투고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논문 투고가 책 발행보다 좀 앞서야 되니까 날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책 발행 날짜는 조금 뒤로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선생님들 편하실 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날짜를 좀 연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합시다, 선생님들. 7월 말까지 최종 원고를 주시고 그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에서 출판본으로 뭐라고 하죠? 수정본을 만들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작업을 진행하면 8월 말 혹은 뭐 9월 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선생님들 논문 제출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제가 조금 시간을 늦춰서 천천히 해도 되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획은 7월 말까지 원고를 마감을 하고 8월 말 정도까지 책이 8월 말은 좀 조급하려나요? 일단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8월 말 혹은 9월 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걸로 하고 다른 뭐 일정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뭐 저희 연구보조원들도 좋고요. 다른 선생님들도 괜찮으시고요. 혹시 질문 없습니까?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입니다. 질문 있나요? 아, 네, 예. 걔네도 괜찮을까요?
좋다가 예, 좋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아닙니다. 김철 교수님께 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국제지역대학원 재학 중 이소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학부가 이제 전공도 이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다 보니까 이번 발표가 좀 많이 반가웠고 한때 이제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다. 예전부터 유럽파 같은 경우는 동유럽의 오래 꿈이었기 때문에 이번 발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들었으니 좋은 발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제가 아직 최근 소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2023년에 유로존에 가입했을 때 한때 물론 크로아티아 내부에서 과연 이 가입이 실효성이 있느냐도 의문이 있었고, 일각에서 비판이 그 루마니아 같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유로존에 가입하고 싶은데 사실상 기준을 충족하지 정말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크로아티아 가입을 하긴 했지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크로아티아가 이제 GDP 대비 부채 규모가 70%를 기록해서 해당 조건이 목표로 하는 60%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입하려는 그 이유는 이제 유로존 가입 신청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을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경제적 조건의 하나로 요구를 하지만 좀 크로아티아가 도달하지 못했다는 정도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유로존에 가입할 때 사실상 유럽연합이 확대와 통합을 지향하면서 크로아티아의 유로존 가입이라는 열망이라고 하기도 교수님 발표에서 봤다시피 그것이 정말로 열망이라고 가깝지 않습니다. 국민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만이 그걸 바랬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연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과연 이런 점에서 그냥 동유럽의 국가를 하나의 유럽 확대의 수단으로서 본다는 점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조금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인 궁금한 것도 있고. 감사합니다. 네, 저 김철민 교수님 금방 답변하실까? 아니면 질문 하나 더 듣고 조금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럼. 질문이 이거 오다 가다 끊겨 그래가지고 잘 이게 제가 이게 질문의 의도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크로아티아 아까 그 유럽연합 유로존 가입을 할 때 제가 이거 공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작나요? 화면이 잘 보입니까? 이게 이제 크로아티아 유로존 가입할 때 22가 수렴 조건 총 우리가 뭐 많이 보면 5가지고 아니면 4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의 그 기준점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OX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충족, 미충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 이소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상당수가 이제 충족이 안 되고 충족이 안 된 게 아니라 충족이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보면은 기준값을 보면은 부채 비율 부채 비율만 이거 충족을 못해요. 그래서 이 충족을 못했던 것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건 면제를 시켜줍니다. 유로존에서.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충족이 됐는데 이것만 충족이 안 됐는데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걸 해준 거고 이제 지금 불가리아,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유럽연합 가입이라든지 유로존 가입, 당연히 유럽연합 즉 정치적 기준에 가입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유로존 즉 경제 유럽화로 가는 가입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아웃 조항을 이제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로 지금 이제 아예 의무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기준 충족을 유로존에 가입 조건들을 충족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 유럽연합 가입하기 위한 35가지의 코펜하겐 기준보다도 유로존 경제 선진화 국가로 가는 이 가입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워요, 이게. 그래서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쉥겐 가입을 이거 조금 더 좀 모색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도 갔는데 유로존 가입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폴란드나 체코나 헝가리가 가입을 못해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늦추고 있는 거거든요. 가입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가입을 해서 얻는 불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유로존 가입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여러 가지 뭐 변수가 많아서 저는 뭐 제가 질문을 받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중간에 끊어져서 확실하지 않는데 저 이 정도로 마무리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저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뭐야 유로존에 가입할 기준을 충족하면 왜 유로존을 가입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하죠. 뭐 그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뭐 금리, 그래서 뭐 환율, 뭐 적자 부채 이 비율 같은 게 그렇게 기준으로 내세우는 게 그 정도면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실제로 유럽존에 가입한 많은 국가들이 그 기준을 다 충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유예를 둬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로존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정치적인 판단이겠죠. 개별 국가에서도 그렇고 유로존 당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체코, 폴란드 같은 국가들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른 분들 혹시 뭐 이 얘기 조금 더 질문하시거나 혹은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뭐 학생들도 상관없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대충 됐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계속 참석해 주셨는데 제가 앞에서도 인사도 못 드리고 해서 권혁철 교수님 어, 저희 폐회하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할 말은,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제가 오늘 금요일 날 마지막에 시험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 그래서, 하여튼간에, 하여튼 모두 고생하셨고, 하여튼 이제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방학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할 말은 제가 이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비디오를 끄긴 했지만 소리로는 다 들어갔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좋은 내용들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못한 내용은 조금 이따 만나서 하시기로 하시고요. 오늘 저녁 참석 못하신 분들은 제가 조만간 자리 한번 다시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뭐 이런 내용도 좋고 하면 개인적인 내용도 더 좀 말씀을 나누시죠. 뭐. 그럼 일단은 저희 전체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김정환 인문사회 연구소 사업단 연구 책임자님께서 폐회사 뭐 아니면 격려사 뭐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김경환입니다. 오늘 학술대 발표하시고 이제 경청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전체 오늘 학술대를 기획하고 또 직접 발표도 하시고 사회도 보셨던 김승규 교수님 많이 수고하셨는데 이 교수님 때문에 하여튼 민주주의가 많이 퇴행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딜레이 되고 다들 지켜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개선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 마무리 인사 말씀드리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김승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부득이 몇 분 교수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못 하신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김승규 교수님께서 별도로 그분들은 좀 챙겨서 저녁 식사라도 조촐하게 대접할 예정이고요. 오늘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실내스테이 역삼점, 삼성점이 아니고요. 역삼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 헷갈리지 말고 실내스테이 역삼점 3층 카페에서 6시에 예약을 해놨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은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학생들은 나중에 연구소에서 이옥진 교수님 뭐 이상근 교수님 뭐 보셔가지고 이제 별도로 또 식사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학생들은 또 다음 기회에 같이 한번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식사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고 못 뵈는 분들은 차후에 자리를 마련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2024년 여름 동유럽 발칸 연구소 학회 그리고 이 사업단 연구단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